오늘 먼저 이 자리에 귀행자에 초대해 주신 저희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정수 회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중요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저도 함께 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이야기하도록, 또한 이런 방향들이 결국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고령화 사회를 잘 헤쳐나가는 그 근본 키스톤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간호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온 가장 근저에는 여러 이전 회장님이나 이주열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핵심에는 우리나라 고령화가 있습니다. 이 고령화를 현재의 시스템만으로는 사실은 극복하기 어려운 이제 기본 틀이 있고요.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는 변경되어서 새로운 모델로 더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방향과 그리고 더 비용을 낮추는 방향이 함께 가지 않으면은 추후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서 또 여러 가지 이익 다툼 충돌이 의견 충돌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간호법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법의 추진 배경은 이러한 방금 말씀드린 결국에는 새로운 시스템에서 지역 사회에서 의료와 요양에 대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간호사분들의 처우 문제, 이 두 가지가 제가 현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또 이제 지역사회 문제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작년이나 아니면 이런 때까지는 아무래도 좀 의료계 쪽에서도 좀 충분히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는 없었던 여러 가지 좀 상황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좀 이런 문제들이 출발했다고 보고 있고, 결국엔 먼저 간호사 처우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또 업무 조정, 범위 조정도 마찬가지고요. 이에 대해서 결국에는 수가나 제도 개선은 꼭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처우 개선이나 업무 조정, 범위 조정이 간호사뿐만 아니라 이주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간호조무사, 응급의료기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같이 처우 개선되고 또 업무 조정이 같이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또한 아까 잠깐 말씀드리는 것처럼 현 시점의 의료 요양 돌봄 체계는 비용적으로 감당도 어렵고 사실은 또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도 못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노인의료 요양 돌봄 체계는 더 전문적 의료 서비스랑 환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전체 의료 돌봄 비용도 적어도 현재보다는 더욱 감소시킬 수 있어야 추후 늘어나는 총 비용의 상승폭을 줄일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아시겠지만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총 의료 비용이 105조로 알고 있습니다. 건보공단뿐만 아니라 환자 부담금 포함해서 금액이고요. 이 금액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문제는 이제 노인 환자 비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비용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이 당시에 2021년 기준으로 해서 18% 정도 65세 이상 비율이 있는데 그분들이 사용한 의료비가 45%입니다. 즉 48조 정도로 나와 있고, 이게 일반 환자들 대비 2.5배 가량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비용들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 고령화 사회에서 65세 또 더 비용이 늘어나고 돌봄 비용도 거의 아주 확정적으로 늘어난 75세 이상에 대해서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늘어난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비용들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만이 아닌 지역 의료기관들의 참여와 모든 보건의료 직역들이 함께 힘을 합쳐가야 충분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서 말씀하신 이주열 교수님의 새로운 법안의 필요성과 그 내용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법률안에 또 추가돼야 할 아주 훌륭한 내용, 핵심적인 내용 다 말씀 주셨는데요. 조금 더 추가할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먼저 제 생각에는 노인의료요양정책심의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로서는 보건복지부대에서 보건, 의료와 복지를 동시에 함께 다룰 수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제1차관, 제2차관 시스템 나눠서 보건과 복지가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합적으로 다루는 부서가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노인 의료에 있어서는 복지랑 돌봄과 의료가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걸 같이 해결을 못하고 지금도 계속 사실은 구체적인 법안이나 정책이 나오지 못한 근본 원인은 사실 여기 있다고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으나 아무래도 보건복지부 내에서 아무래도 장관 산하 조직으로서 노인의료 요양 정책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의료랑 복지가 같이 공조되어야
통합된 시스템을 만드는 근본 이제 컨트롤 타워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간병 급여와 또는 수정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도입이 또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서도 잠깐 말씀 나오셨던 것처럼 사실은 간병비 부담은 상당히 큰 문제이고 사실은 이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댁에서 어르신이나 아니면은 어르신들을 병원 일반 급성기 병원이나 아니면은 요양병원에 모셔봤던 분들이라면 아마 충분히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주셨던 것처럼 현장에서 보면은 비용 부담 문제 때문에 사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이 인공호흡기를 꽂고 요양시설이나 댁으로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비용이 뭐냐 하면은 일반 의료 비용은 사실 어느 정도 보험 적용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은 환자 보호자에게 다시 상환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고 뭐 최대 비용 500만 원, 뭐 앞으로는 1,000만 원까지 들어간다고 하지만요. 그 정도면 연간 가능한 부담인데 문제는 간병비는 현재까지 보험도 되지 않고 비급여로도 인정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정강보험정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실손보험에서도 청구할 수가 없어서 100% 본인 환자나 보호자분이 부담하셔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나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녀분들도 좀 있고 뭐 본인이 좀 돈이 많거나 아니면은 자녀분들이 충분히 있으면 서로 나눠서 부담해서 간병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향후 저 인구 구조랑 아니면 가족 구성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저희가 2050년에는 결국에는 총 그 65세 이상 인구가 42%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일하는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노인분들 전부 다 부양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또 각 개인으로 봤을 때도 사실 지금도 제 주변에서는 그나마 좀 결혼도 하고 애도 있고 하는데요. 30대 분들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70, 80%는 결혼을 안 하셨고요. 그리고 20대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신 비율 자체가 제가 알기로 1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시더라도 애가 많아야 한 분 없는 경우도 많고요. 이제 그럼 그분들이 2050년이 되면은 아마 40대인 분들이 한 70대 정도 되실 거고 이제 현재 30대인 분 60대 정도 되실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여러 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할 상황이 올 텐데요. 그럼 그분들에게 과연 간병 비용을 집에서 부담할 수 있겠느냐 생각해 보면 사실은 부담할 사람도 없고요. 사실 이거를 사회적으로 같이 커버를 해주지 않는 한 결국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미 간병비 부담 자체가 너무 큰 고통으로 환자나 보호자에게 다가오는 현실이라서 단순하게 이제 앞으로의 문제만이 아닌 이제 지금 당장에도 이제 간병 급여화 문제는 이제 해결해야 하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시스템이긴 한데요. 이제 문제는 현재의 이제 급성기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1인당 월 400만 원의 비용이 청구가 됩니다. 근데 현재 요양병원에서 평균 250만 원에서 27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모든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간호간병 통합 현재 시스템을 가려온다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고 또한 이런 막대한 비용을 대면서 향후 이 시스템 버틸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비용을 줄이는 방향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밖에 없고 또한 현재도 문제는 이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하려고 싶더라도 요새 기사 같은 데도 자주 나오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중증 환자나 정말 손이 많이 가는 환자분들은 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돌보시는 간호사분들이나 조무사님들이 힘드니까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비용도 낮추고 그리고 실제 중증 환자들이 이제 그쪽에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결국에는 수정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시스템 내지는 현재의 간병 시스템을 조금 더 제도화시켜서 현재는 간병사분들이 법적으로도 공동간병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업으로도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간병인들을 제도화의 범위에 끌어들여서 제대로 된 근로법과 고용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적절한 치료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이상 보호자분들 환자분들도 큰 비용 부담되지 않고 그리고 병원에 계신 분들에게도
뭐 최근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적극 관리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또한 세 번째 이슈로서는 의료기관 전문화입니다. 현재 물론 이제 대학병원은 당연히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대학병원 같은 시스템은 사실 비용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현재도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실제로 제공받는 환자분들에 대비해서 아무래도 비용 축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중장기 봤을 때는 이제 중소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의원급의 비중이 커져야지만이 전체 수가를 낮추어서 어느 정도 이제 비용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이제 앞으로 지역 사회에서 환자분들을 많이 케어하게 될 현재 그러면은 중소병원, 요양병원 의원들이 과연 그러면 충분하게 롤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에서 현재 시스템은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조금 더 활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치매 전문 병동, 뭐 치매 안심 병동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래서 중증 치매 환자들이 그런 곳에 입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중증 암 환자분들은 따로 중증 암 병동을 만들고, 파킨슨병이나 이런 분들의 욕창이 있는 분들은 따로 전문 병동에 들어가셔서 조금 더 지금보다는 강화된 인력 기준과 치료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안되는 것이 전체 환자분들, 노인 환자분들의 진료를 있어서 조금 더 낫게 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고요. 이 방향에 있어서 저는 지나친 비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 또한 같이 고민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능 강화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결국에는 퇴원시킬 수 있는 환자를 호전시켜서 퇴원시키는 분들 빨리 퇴원시키는 시스템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입원을 하면 할수록 더 병원에서는 이익이 된 시스템이어서 사실은 퇴원 유도할 만한 사실은 따로 모티브가 현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퇴원 유도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환자를 치료해서 퇴원시키는 병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준다던가, 아니면은 퇴원시킨 환자에 대해서 추후 지역사회에서 방문 진료라든가 방문 재활 같은 걸 같이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유도를 해준다고 하면은 분명히 적극적으로 이번 퇴원 환자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게 전체 우리나라 의료비를 줄임과 동시에 또한 노인 환자분들이 입원 어쩔 수 없이 너무 증상이 심하고 중증이라서 입원을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결국엔 환자분을 호전시켜서 퇴원시키는 분 빨리 돌아가셔서 일상생활 회복하시는 게 결국에는 이분들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가 입장에서도 의료비를 절감시키고, 또한 이분들이 일상생활하고 실제로 일까지 할 수 있다고 하면 더더욱 우리나라에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크고, 단지 노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비용을 들어가는 대상이 아닌, 또한 우리는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나라 구성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방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이주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치료의 포션보다도 결국에는 이제 예방이라는 포션에 있어서 조금 더 기능이 강화되고 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근감소증이 아마 대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한 달 동안 뭐 뼈가 부러지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누워 계시게 되면은 전체 근육의 20-30%가 빠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단독 보행이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충분하게 재활치료나 운동치료를 해주고 관련된 치료를 해준다고 하면은 분명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시켜서 일상생활로 회복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 치료 포인트를 놓치고 예방을 적극적으로 조기나 아니면은 미리 오기 전에 적극적인 처치가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와상 상태로 굳이 돌봄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분들이 분명 늘어날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또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쓰는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의료기관 설치 완화입니다. 쉽게 말하자고 하면은 현재는 의료기관들보다 조금 더 인력 기준을 완화시킨 일본의 개호 의료원 같은 시스템이 말씀드린 건데요. 현재 일반 급성이 병원은 이제 환자와 의사 비율이 20대 1, 간호사와 환자 비율이 약 뭐 6대 1에서 한 4대 1 정도 하게 되고요.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간호 인력과 비율이 6대 1과 의사 비율이 40대 1, 45대 1 정도인데요. 근데 개호 의료원 시스템은 환자 비율이 1대 100이라든가 아니면 간호사 비율은 뭐
15대 1에서 20대 간호 인력 비율은 뭐 10대 1이나 뭐 12대 1, 15대 1 정도로 완화시키되 대신에 꾸준하게 오랫동안 입원 치료를 요하는데 그래도 의료 처치를 요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설이나 의료원에다가 중간지대라고 많이 저희 표현하는데요. 이런 지대 환자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입원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으니까 이분들에 대한 의료비를 줄이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추후 부족해지는 보건의료 인력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전체 의료비를 줄이는 데도 분명히 필요할 수 있고요. 또한 현재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간에 사실은 요양시설에서 현재는 적극적인 의료 처치를 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고 그런데 또 노인 환자분들이 분명히 일정 수는 어느 정도 의료적 처치를 요하신 분들 때문에 시설에 계신 분들이 계속 급성기병 왔다 갔다 하신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중간지 시설로 가시게 되면은 조금 더 낮은 비용으로 관리가 가능하시다라는 점에서 제 장점이 있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 정보통신 기술, 아까 뭐 서상목 장관님이나 이주열 교수님께서 몇 번 말씀 주셨는데요. 이거에 대한 활용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일본 사례보다 조금 더 나은 점이 있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례를 맞으면서 여러 가지를 실험해봤다는 점 때문에 이런 좌충우돌을 좀 줄일 수 있다는 점과 현재 사회는 일본이 고령화를 맞았던 10년, 20년 전보다 좀 더 이런 4차 산업이나 ICT 관련된 기술이 발달했고 이런 기술들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노인 환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 돌보는 데 있어서 분명 도움될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술을 뭐 비대면 진료 같은 데다 사용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실제로 현재도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일부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꼭 이쪽뿐만이 아니라 사실 돌봄 관련해서도 뭐 AI 카메라라든가 스마트 기저귀, 간병 로봇 등 스마트 간병 시스템 도입으로 전체 간병 비용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추후 고령화 사회에서 돌봄 비용을 감소시키고 이걸 토대로 전체 비용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일본의 사례를 봐서 우리나라 고령화 늦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전체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고령화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하고 있거든요. 물론 일본이나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등 우리보다 조금 더 고령화 있었던 데는 있긴 하지만요. 그런데 우리보다 중진국들은 사실은 우리보다 더 늦은 시기에 고령화에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러한 4차 산업 기술들을 확보하게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를 토대로 전 세계적으로 국부 창출을 할 수 있는 기본 기술을 또한 확보하고 관련 기업들이 이거에 대해서 또 돈을 벌 수 있는 또한 새로운 신산업으로서도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적인 스마트 간병 4차 산업에 대한 좀 선제적인 투자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노인 건강 연구기관 설치입니다. 현재 물론 이제 보사연이나 여러 가지 연구단체가 있긴 하나 노인이나 노화라든가 아니면 노인 의료 전달 체계라든가 아니면 노인 의료 요양 종합계획 수립 등 앞으로 필요한 것들 또는 지금까지 필요했던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관련 연구가 되어있지 못했고 이것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가 현재 고령화 사회를 맞닥뜨리는 상황에서도 관련된 충분한 정책적 이제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는 건 영향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이런 노인 건강 연구 기관을 설치함으로 해서 사실 이런 연구들을 미리미리 사전에 정책적인 사연뿐만 아니라 또한 노화가 앞으로는 이제 관련해서 의료계 쪽에서 가장 큰 산업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 관련된 기술도 확보를 토대로 이제 헬스 산업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나라의 이제 전체적인 소득 상승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장의 적극적인 의견이 좀 받아들여져서 실제적으로 환자에게 필요하고 비용을 절감시키는 정책들이 조금 더 마련되는 방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번 간호법 사태를 보면서 정치적 안배보다는 비용 대비 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어떤 것들이 향후 우리나라에 이곳에 비용을 투자했을 때 조금 더 환자랑 보호자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건가에 대한 좀 이에 대한 물론 지금도 충분히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런 곳에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될 수 있고 비용 대비 효과가 부족한 데서는 좀 그쪽에 대해서는 좀 투자를 좀 줄이는 방향이 결국에는 향후 늘어나는 그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효과적인 의료 돌봄 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말 여기까지입니다.